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참사 현장에 줄줄이 찾아온 정치인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안 그래도 상황이 급박한데 의전하랴, 브리핑하랴, 현장 수습에 무슨 도움이 되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과거 사례까지 싹 모아서 따져보겠습니다. 국회 원구성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른바 정청래 방지법으로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가 한 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개원 28일 만입니다.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으로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7개 상임위원장도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방통위원 2명으로 방통위의 중요 의결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직권남용으로 판단합니다. 계속 그 자리를 지킬지 이동관 전 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노종면 의원은 6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여당의 요구를 관철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바 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밤 늦게 백령도에서 복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인 모릅니까? 민간인 모릅니다. 해병대 출신이고 본인하고 골프 모임도 자주 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릅니까? 한 번도 골프를 친 적도 없고 전혀 저 인원은 모릅니다. 나중에 저거 드러나면 본인은 굉장히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또 한 번 폭로가 되는데도 괜찮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네, 오늘 첫 순서는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입니다. 임성근이 도대체 누구길래 야권에서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청문회에선 구체적인 이모 씨라는 이름도 나왔죠.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질의를 했던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회 본회의 마치고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임성근 전 사단장 질의를 바로 앞에서 하셨고, 그래서 눈앞에서 보셨는데 진실해 보였습니까? 어떤 본인에게 진술할 기회만 달라고 요구했을 뿐 막상 그 증인 선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예. 그 마치 그냥 어떤 거짓말을 하기로 작정하고 온 사람처럼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발언 기회만 요청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 최혜병이 소속된 부대가 급류 물속에서 수색 작업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본인이 지시하거나 알았냐고 물어봤는데 지시한 사실도 없고 알지도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도했다 이런 표현도 썼죠. 예, 그렇습니다. 지도했고 지시를 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사고가 발생하기 2시간 전에 수중 수색하는 그 장면 이것을 분명히 카톡으로 본인이 보고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좋아하는 그 답변까지 쓴 그 카톡 내용을 보여줬는데 예. 그런데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보고 진실성이라고는 정말 인정할 수가 없구나 그런 예.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자, 이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하셨고 청문회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 JTBC에서 1사단 골프 모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도를 했습니다. 더 주의 깊게 보셨겠어요? 예. JTBC의 취재력에 일단 놀랬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의 의혹 제기 이게 결국은 맞았다는 증거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예. 청문회 때 질의한 내용을 보면 이제 이모 씨의 이름도 등장하고 인물 관계도 이렇게 그려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질의를 하시게 된 거죠?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사건이 왜곡됐을까 그 배경을 의심하는 근거들 또 나름대로의 소문들 이런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알려줬는데 결국은 세 인물 중에 한 명에 의해서 왜곡됐을 것이다 예. 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제보가 들어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석 변호사 또는 김태효 안보실 차장 네. 이쪽에 의해서 로비가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건 신빙성이 제가 높지 않았다고 보고 오히려 이종호일 가능성이 많다고 봤던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는 이 사건이 그렇게 집요하게 용화대가 물고 늘어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보통은 대통령이 아래쪽에 한번 지시를 하고 나중에 결과 보고만 받으면 될 일인데 외국에 가 있는 장관에게 3번 전화를 하고 또 차관과 또 그 3번 정도 더 통화를 합니다. 대통령은 휴가 중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이걸 거의 뭐 히스테리 부르듯이 닭달하듯이 이렇게 할 이유가 뭘까? 이것은 그 어떤 그 사심이 끼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예. 이것은 어떤 분명히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루트를 통해서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그 안달하게 만들 정도의 로비가 들어간 것이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 의혹이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됐습니다. 청문회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특정할 수 있는 제보가 일부가 있었던 건가요? 예,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을 모아서 제가 그 질문을 했던 것인데 구체적인 그 어떤 정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는 들었지만 JTBC에서 보도했던 그런 카톡방 같은 이런 직접적인 증거를 갖지는 못했었습니다. 예. 저희 보도 이제 대화방을 보면 포항 1사단에서 초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하는 주체가 포항 1사단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는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1박 2일 일정도 구체적으로 담기게 됩니다.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과 조율하지 않았다면 1사단에서 초대한다. 그리고 이런 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1박 2일 행사를 그렇게 촘촘하게 몇 시에 뭐 인사를 하고 식사를 하고 골프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촘촘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일반인들도 1박 2일 행사를 가질 때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불가능한 일인데 사단을 방문해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사단장이 이걸 몰랐었다라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예. 그리고 사단장이 갖는 그 위치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과연 그 멤버들 중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끼워서 아무나 대충 만날 수는 없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카톡방을 구성해서 관계를 형성할 정도의 사람들을 1박 2일로 초청했을 정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는 사이고 사단장이 인식을 한 상태에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보도 뒤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입장을 냈습니다. 이모 씨를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국회에서 했던 발언하고 일관되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주장을 납득을 못 하시죠? 그 수중수색 장면 잘하고 있다고 칭찬까지 해놓고 그걸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만약에 선서를 당시에 했다면 진술의 내용이 좀 달랐을까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 무대포적인 성격을 비춰봤을 때 진실을 얘기 않기는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처벌이라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의혹 제기했던 이모 씨는 어떤 인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판결문을 보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는 인물로 묘사가 돼 있더라고요. 판결문에. 예. 특별히 파악하고 계신 특이점이 있나요? 제일 객관적으로 확인돼 있는 것은 그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있어서 그 주범이라는 것이 판결에 의해서 확인된 것이고, 예. 그리고 확인된 바에 의하면은 언론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은 그 무인가 그 투자업을 그렇게 운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은 뭔가 그 정보라든가 인맥을 많이 필요로 했던 또 자금을 많이 필요로 했던 사람일 것이기 때문에 예. 인맥을 많이 중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제보했던 분들의 그 전해주는 소문이나 또 언론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그 어떤 그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많이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그 우리 임성근 그 사단장 거기를 사성장군으로 만들기 그런 그 모임까지 그 추진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거의 그 소문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임성근 사단장의 거의 팬카페 회장이라고 예. 그렇게 분류해도 될 만한 인물인 그 것 같습니다. 정도 내용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몰랐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확실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청문회 때 이제 질의하시면서 이 모 씨를 아냐고 물었는데 모른다. 그런데 그 앞에 이제 군인이냐 아니냐를 되물었고 민간인 이모 씨를 모르냐고 했을 때 민간인 이모 씨를 모른다.
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간인이라는 게 좀 묘하게 와닿았는데 군인 출신이잖아요. 예. 이모 씨가. 예. 군인 이모 씨는 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 의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제가 그 어느 정도의 그 정보를 갖고 묻는지 그게 궁금해서 아마 신분을 탐색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니었을까, 역질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예. 어쨌든 그 의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모 씨도 언론에서 취재를 하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을 모른다라고 반박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모르는 관계다라고 하면 이 의혹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까? 모르는 관계라고 한다면은 그 의혹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떤 특검에 의한 수사 또 추가 취재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있는 게 이게 예를 들어 정상적인 루트 또 조금 공개적인 뭐 사유에 의해서 부탁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예. 한번 조금 그 지나친 불이익이 안 입게 좀 신경 좀 써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저렇게 뭐 전화를 외국가에 있는 장관한테까지 3번씩 전화를 해가면서 이 닭다르듯이 전화를 했을 리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어떤 청탁의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비정상적이었을 가능성이 많고 말 못할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통한 이런 뭐 건의나 로비는 아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의혹과 관련해서 의원실에 추가로 들어온 제보가 혹시 있나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 차원에서 추가로 조사하거나 의원실 차원에서 추가 조사할 계획은 있으세요? 가끔 이제 문자나 이런 걸 통해서 글을 보내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그 비슷한 소문을 전해주는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예. 아직 좀 새로운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 자, 검사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검사의 촉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을 결국 해결하려면 혹은 의혹 해소를 하려면 수사를 해야 됩니까? 수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용화 대통령이 계속 그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을 하려고 지금 발의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이 모 씨 거기를 불러서 그 관계를 조사하고 통화 내역도 조사를 하고 또 이종석 당시 국방부 장관이 자기가 그 임사단장에 대한 수사 이첩에 대해서 결재까지 해놓고 네. 그 다음 날 용화대에서 걸려온 7070 그 전화를 받자마자 입장을 바꿔서 보류 지시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 전화가 용화대 5층에 있는 전화라는 것인데 과연 어떤 전화길래 그 이종섭 장관은 그 내용을 기억을 못한다고 끝내 부인을 하는 것이며 그 전화를 사용자가 누구였는지 이런 것들을 더 확인하기 위한 좀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특검이 못하면 국회 차원에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 특검법안은 이제 법사위 통과를 했고요. 본회의 앞두고 있잖아요. 일정이 지금 어떻게 계획이 돼 있죠? 아마 7월 2, 3, 4일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7월 2일경에 본회의에 상정돼서 의결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대통령실은 우리 최상병 순직예병 그 사망 일주기가 되는 7월 19일 이전에 아마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네. 이게 어떤 대통령과의 어떤 그 관련성 또 이해 충돌 문제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민적인 여론이 좀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7월 초에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전에 혹은 그 즈음에서 국민의힘과는 의논을 하거나 협의할 계획은 없으세요? 국민의힘에서 그 추천권자를 대법원장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한동훈 그 뭐 후보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래도 뭐 특검법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얘기해 준 것은 다행이긴 한데 그 주장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늦었다. 예. 그리고 과거에 그 이명박 정부 때 내곡동 특검,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특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그 드루킹 특검 전부가 다 야당에게 추천권을 줬지 않습니까? 그것은 뭔가 수사 의지를 가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야당에게 줬던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주장하는 대법원장 추천 그게 이루어졌던 사례가 그 이명박 그 후보의 그 BBK 그 특검 예. 이때 대법원장이 추천했지만 오히려 그때 결론을 잘못 내려가지고
그 잘못된 결과가 나가지고 뒤늦게야 그게 그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대법원장 추천 사례가 더 문제가 있었다는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거의 협의하거나 새로 합의할 가능성 없이 본회의에 올려서 예. 가결 처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힘의 진정성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지금 그 통화 기록들이 7월 19일 이후로 점차 유실이 될 텐데 예. 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뒤늦게 새로운 타협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국정조사는 하게 된다면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 그 뒤에 추진한다는 생각이세요? 함께 진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 특검법이 통과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게 저 수사가 실제 착수되려면 시간이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증거가 유실돼 버릴 가능성, 통화 내용이 없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국정조사가 먼저 좀 진행이 돼서 함께 진실을 밝혀나가거나 먼저 증거라도 수집을 좀 해주거나 특검이 거부됐을 때 이거라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같이 추진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국정조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 거죠? 법사위에서 의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본회의에서 됩니다. 의결을 해야 되는 예, 거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그리고 그 어떤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을 해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카톡방 보도에 대해서 마지막 퍼즐이 드러나고 있다는 입장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세요? 예, 그게 중요한 내용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통령이 중심에 있다는 것은 사실 그 어떤 밝혀진 거나 거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것은 왜 그랬을까? 예, 그 동기가 뭘까가 제일 궁금한 사항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번 그 이모 씨 이 관련되는 이런 역할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이제 바뀌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특검을 7월 초면 다음 주네요.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본회의의 통과 가능성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인터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사위 소속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의원님 성함이 누구세요?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신가요? 저는 정청래 위원장. 예, 저는 유상범 의원입니다. 유상범 의원 들어가주세요. 네, 방금 보신 이 설전의 파장이 국회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위원장이 의원들을 겁박했다며 윤리위에 제소를 했고요. 정청래 방지법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가만히 있진 않았는데요. 사과를 하지 않으면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퇴거 불응죄로 고발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일단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선 정 위원장 속 시원하게 말 잘한다 이런 반응입니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 정 위원장의 스타일은 정치 신념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신의 책에 보면요. 이 당을 위해서 용감하게 나서는 의원은 좋은 국회의원이고 상대 당에게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듣는 황희정승형 의원은 나쁜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쓴 바가 있습니다. 다만 과연 이런 신념이 법사위원장이란 직책에 어울리느냐? 이건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정청래 방지법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국민의힘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을 했고요. 이른바 정청래 방지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위원장과 같이 국회 운영을 어떤 야만의 국회의 모습으로 운영하는 그런 파괴적 운영을 하는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재관 혁신정책연구원 전략담당 부원장,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의장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유정 의원님, 네. 정청래 위원장이 좀 도가 지나친 게 아니냐, 뭐 저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를 놓고 지난번에 우리가 토론을 했는데 결국은 징계안을 제출했군요. 여당에서요.
그렇습니다. 방금 그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무슨 야만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이었던 법사위나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좀 반추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여야가 합의했던 법안까지도 결국은 다 폐기 처분돼 버리는 상황이었으니까 좀 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상범 의원이 이제 25일 날 법사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집에 갔더니 아드님이 이건 너무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좋게 풀겠다 정청래 위원장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좋게 풀겠다는 결과가 윤리제소이고 또 정청래 방지법이라는 것인지 좀 황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까스로 원구성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각 상임위별로 할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법사위나 과방위 안 가겠다 바꿔달라 이런 얘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도 안 돼 있고 뭐 학업의 뜻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뒤늦게 들어와서 시비 거는 걸로만 비춰지기 때문에 네. 다분히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청래 위원장이 이제 법대로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다수 뭐 지지층이나 뭐 당원들이 보시기에 속 시원한 점도 있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또 한편 보시기에는 그 진행 과정이나 또는 내용에 대해서 100%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차차 간사 간에 좀 협의하고 이러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지 윤리제소 법 만들어서 하겠다. 그러면 민주당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청래 위원장도 저렇게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윤리제소라는 게 누가 봐도 이건 감정 섞인 그런 액션들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사실은 뭐 크게 실효성도 없는 것들인데 공세로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첫 문을 열면서부터 이렇게 풀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뒤늦게 합류한 국민의힘이 정말 좀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식의 윤리 서로 제소하고 또 정치의 사법화 굉장히 걱정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지양하고 조금 서로 얘기하면서 좀 풀어나가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정청래 위원장에 대한 윤리위 제소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강하게 맞받았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 문호동 불법 파업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지는 못할 망정 민주당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하니 황당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상적인 법률안 처리를 막아서다가 위원장의 제지당하니 분풀이용으로 윤리 제소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청래 의원 법사위원장 본인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나에게 쏟아낸 인신공격성 발언들에 대해 모조리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하겠다. 한번 붙어보자. 철퇴를 가하겠다. 네, 강대강으로 맞부딪히고 있는데 김전 의원님, 이게 앞서도 김정 의원이 지적해줬지만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윤리위 제소가? 실효성 없죠. 왜냐하면 윤리위 제소를 해도 그 윤리위원회 구성이 민주당이 다수거든요. 네. 의결이 될 리도 없고 또 상정해서 의안으로 토의가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결정되지도 않을 거고. 근데 이제 윤리위 제소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인 그 공격 수단으로 활용이 되니까 저러면 또 정청래 의원 보시다시피 물러설 뿐이 아니잖아요. 네. 또 전부 다 윤리위 제소할 거고 그러면 국회가 싸움판 난장판으로만 되죠. 네. 그 국민들이 보면 전부 나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으로 변하거든요. 윤리위원회 전부 제소가 되니까 윤리적이지 못한 비윤리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국회가 계속 저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 지도자들이 모인 게 아니고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자꾸 될 텐데 하루빨리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재관 의원님. 네. 국회에서 실제로 이렇게 윤리위 제소가 돼서 징계가 내려진 사례를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네, 실효성 있는 뭐 제재가 가해졌다라는 내용을 한 번도 뭐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지금 이러한 카드를 계속 꺼내는 이유는 서로 간의 명분 싸움을 계속하고 밀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정치력이 서로 간에 좀 부족해진 상황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여론을 보면 위원장의
그 고압적인 태도를 문제 삼고 있지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고압적이라고 느끼지 않고 네. 아니 국민의힘은 그동안 뭐하고 무단결석 계속 하다가 늦게 들어와 가지고 왜 수업 방해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집권 여당답게 당당하게 쿨하게 들어왔으면 당당하게 이의를 해야지 예. 들어오자마자 땡깡부터 피우느냐 이러한 여론들이 많다라고 하는 걸 국민의힘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절대 다수인가요? 다수인가요? 제 주변은 다수입니다. 아, 주변에서는요? 네, 네. 댓글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원래 그 민주당 쪽에 좀 우호적이지 않은 이 포털의 댓글만 보더라도 이번 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늦게 들어왔으면 이제 제대로 일할 생각을 해야지 왜 회의를 파행으로 유발하려고 하는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느냐, 파행 유발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국민의힘이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국민의힘께 다시 한번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21대 국회의 추억에서 벗어나십시오. 21대 국회는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여당이 야당이 하는 일을 모든 것을 국정을 발목 잡는 건 다 법사위원장 하나 잡고 있어가지고 총선의 민의를 완전히 왜곡하는 그 자리를 계속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상황을 계속 좀 추억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침대 축구하다가는 큰 코 다칠 겁니다. 추억하지 말자. 네. 그렇군요. 네. 김용남 의원님, 지금 결국은 그러면 이게 실효성은 좀 떨어지지만 정치적인 이제 어떤 수싸움의 수단으로 윤리 제소가 활용되고 있다라는 얘기로 모아지고 있는데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청래 의원이 오히려 즐거워할 것 같다. 그렇죠. 사실은 정청래 의원이 입법 청문회 과정도 그렇고 법사위 이제 여당이 처음으로 참석한 전체 회의에서도 보여주는 행동이 사실은 강성 지지층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해석되는 측면이 충분히 있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국민의힘에서 윤리 제소하고 뭐 정청래 위원장에 대해서 비난을 계속 퍼부으면 민주당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진짜 잘하나 보다. 뭐 계속 더 열심히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양쪽의 극렬 지지층을 바라보고 하는 정치가 어떤 측면에서는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뭐 흔히 말하듯이 정치인에 관한 모든 기사나 뭐 이런 거는 자기 부고 빼고는 다 좋은 그렇죠. 기사라는 농담의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싫어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인지도도 높아지고 언론의 언급도도 높아지고 뭐 그런 거네요. 그런데 2년 전에 21대 국회 아까 얘기해 주셨죠. 국회 과방위에서도 지난 화요일에 법사위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찬반 토론 시간입니다. 찬반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표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최대한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빨에 김영식 의원님, 네네. 그 부분 지금 사과하세요. 본인이 위원장입니까? 위원장 발언을 제지하라니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퇴장 명령 내리겠습니다. 무조건 나를 따르라 식의 이 상임위 진행이 될 것이라면 독단적으로 운영하시는 것 이거 어느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간사가 없기 때문에 첫 회의는 위원장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회법 제50조에서는 위원회는 교섭 단체별로 정의하라니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의사 진행을 방해할 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발해. 자, 권성동 의원님도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고발하는 게 좋은데 정의하라니까 그래.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정의하는 것도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네, 이번이나 상당히 비슷한데 김인정 의원님, 네. 이러면 이게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펼쳐진 장면이라기보다는 정청래 위원장의 독특한 스타일이라고 봐도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일정 부분 개인의 캐릭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책에도 썼듯이 뭐 나쁜 사람이라고 욕 들어 먹는 것이 오히려 잘하는 국회의원이다, 좋은 국회의원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일단 뭐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속 시원하다 이런 얘기들을 압도적으로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거를 본인의 이제 상임위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진행이나 또 앞으로 의정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속 시원하고 후련하다 이런 느낌을 동시에 받으면서도 또 눈살 찌푸리게 하는 측면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조금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하자. 간사 간에 좀 협의하면서. 왜냐하면은 18대 국회 정말 선진화법이 없었던 마지막 동물국회라고 불리던 그때에도 그래도 당신은 한나라당이었는데 저 간사 간에 합의하고 이러면서 위원장이 또 야당에게도 발언권 많이 주고 그때는 81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제 네. 그런 위원장도 계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안위의 조진영 위원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발언권도 많이 주고 야당 그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지금의 이제 전국 상황이 그때하고는 또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위원장으로서 얼마든지 이렇게 조금 유동성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네. 좀 더 다수의 국민이 우리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하면 어떨까 이런 아쉬운 마음도 한편 들거든요. 네. 그러나 일단은 뭐 뒤늦게 들어온 국민의힘도 저는 할 말은 없다는 말은 없다. 생각입니다. 네. 상임위원장의 그 역할이다, 권한이 어디까지냐, 이게 상당히 궁금해서 국회법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그런데 위원회 의사 일정과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그러니까 여야의 간사들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죠. 김재현 의원님.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벌어지는 이런 장면들이 과연 이 국회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법대로 하는 거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견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국회는 정치 중심이잖아요. 예. 그리고 국회법은 그 의사를 그러니까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절차를 그 정하고 있을 따름이지 그 절차를 세세하게 의사봉을 몇 번 두드려야 한다. 뭐 대체 토론을 허용해야 한다. 만약에 의사 진행 발언을 순서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것은 전부 위원장과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합의에 의해서 정하도록 하는 그런 단순한 규정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 초등학교 그 학급 회의 같은 데도 있지만 이런 규정이 없어도 잘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이 어른들이 모이고 또 사회 지도자들이 모인 국회에서 네. 저렇게 그 국회법으로 일일이 다 정해야 과연 될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 그러면 일일이 정해 놓는다고 해서 그대로 할 거냐에 또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법으로 정해서 국회법 위반이다 아니다. 뭐 무슨 정청래법을 만들지 말자, 윤리위원회 제소한다, 제소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다 풀어야 될 문제를 지금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서로 공격하는 수단으로 그런 법적인 제한 또는 윤리위의 제소 이런 수단을 거론하는 것이지 네. 근본적으로 해결이 전혀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미 수의 우위를 가지고 국회를 완전 장악하고 운영하려는 여당의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런 의도가 있고 또 그렇게 가려고 하는 한은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이죠. 네. 아무리 소수당이고 다수당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다수결로 끝까지 가기 전까지는 최대한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사회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치의 그 본령이고 정치의 본질인데 그거 없이 그냥 마구 일방통행으로 한다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또 한쪽은 막아야 되고 한쪽은 막는 걸 또 밀어내고 처리를 해야 되고 하는 일이 반복되고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야기했던 동물국회가 네. 항상 되는 거죠. 네, 김용남 의원님, 이게 국회법 이제 규정이긴 한데 이걸 뭐 어겼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이걸
반드시 안 지켜도 정치적인 타협이나 협상 이런 게 더 우선시 되는 게 국회의 관례였나요? 그렇죠. 사실은 회의 진행 또 그 중간에 정회하거나 속회하는 것도 통상의 경우에는 양당 간사를 불러서 위원장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통상의 회의 진행 방법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정청래 방지법을 만든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회 내에서의 모욕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청래 위원장뿐만 아니라 처벌받은 사람 무지하게 많이 나오겠죠. 실제로 처벌이 될지도 매우 의심스럽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대립하는 가운데 무조건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게 능사만은 아닐 거고 이게 모든 문제를 사법부로 가져가는 것도 옳지 않거든요. 그럼 사법부에서 보기엔 아니 이거 국회 내에서 자기네들끼리 해결해야지 이걸 왜 자꾸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로 가져오냐 이런 입장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사실 또 그런 입장이 틀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됐습니다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하게 처음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거든요. 22대 국회 끝나갈 때쯤 되면 정말 과간일 것 같아요. 네. 자, 윤재관 의원님, 22대 국회 시작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기싸움이 상당합니다. 네. 일하는 국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려 있는 게 있겠죠. 키는 용산이 변해야 되고 대통령이 변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여당이 좀 변해야 됩니다. 네.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와 주역들이 가장 찌질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대통령에게 보내는 그런 관행을 아예 없애고 법이 하기만 하면 야당 보고 마음대로 하라. 우리는 용산에 가서 초등학생처럼 용산에 가서 일러 바치고 용산에서 거부권 행사하면 된다. 이렇게 여의도의 정치를 완전히 방기하는 이러한 정치가 계속되는 한 이러한 대치 상황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총선의 민심은 저런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라. 그래서 야당이 야당다운 역할을 하라라고 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당은 여당과 용산을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속 지금 거부권만 행사하겠다고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야당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정 운영의 방식에 있어서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네. 그것에 맞춰서 용산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정치를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정치를 해야죠. 자꾸 검찰권 남용해가지고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만 하는 그런 정치를 계속하니 대한민국의 지금의 상황이 암울하고 미래도 더 암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를 복원해야 되고 그 복원의 핵심은 용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현장에 우원식 의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소방 관계자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꼼꼼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유가족들이 가장 분노하는 게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회사를 대표한 누구도 와서 사과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방문을 해서 회사에다가 유가족들의 뜻을 그렇게 전했고 좋은 취지로 갔다고 하지만 비판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우 의장이 들어갔던 건물에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 의장뿐 아니라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들도 현장에 달려왔었는데요. 참사 당일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가 차례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선 현장 수습을 해야 하는데 의전을 하느라 더 바쁘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번 키워드 참사 때마다입니다. 네, 참사 때마다 현장을 방문하는 정치인들의 행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김희정 의원님, 이번에 화성 화재 현장 간 정치인들을 쭉 살펴봤더니 일단 대통령, 정부 인사, 지자체장, 그 뒤에 이제 보셨죠.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들, 나경원 후보만 빼고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왔다. 현장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예.
많이 가셨네요. 정말 제가 보기에도 너무 이제 안타까운 참사였는데 매번 어떤 국가적인 대형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정치인들이 항상 그 현장에 가는데 이게 참 딜레마이긴 합니다. 어떻게 거기를 안 갈 수가 있느냐라고 안 갔을 경우에는 욕을 먹기도 하고요. 또 가면 괜히 이렇게 많이들 가가지고 보고받는다 그러고 이러면서 수습하고 뭔가 그 현장을 구조하고 이러는 거를 방해하는 거 아니냐. 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정치인들이. 그러면서 동시에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막 사진 찍는다거나 네. 뭐 그래가지고 부적절한 뭐 말을 한다거나 이래서 또 굉장히 또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비난도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늘 그 딜레마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현장에서 그 참사 현장을 수습하는 소방이나 경찰 또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분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정치인들 다 와서 이번에도 보니까 막 시간대별로 도착을 하면 일일이 또 다 브리핑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나머지 현장 수습이나 이런 것들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과 또 이런 보도들을 보니까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거를 지금 수습해야 되는 그분들의 심정은 어떨까? 그분들의 의견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정치인들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나 정책 또는 뭐 필요한 법이 있다면 법 개정하고 이런 것에 지원하는 데 오히려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 예. 아까 제가 쭉 열거를 했는데 대통령 정부인사 지자체장 충분히 이제 가서 피해자들이나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뭔가 이제 좀 더디게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빨리 진행시킬 수 있게 좀 푸시도 해주고 이런 역할은 정치인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현장에서 너무 브리핑하느라고 올 때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가고 나면 또 다음 사람 와서 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 상황 수습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글쎄 뭐 유가족을 위로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는 명분을 삼습니다만 예. 사실은 저는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안 가는 해요. 게요? 왜냐하면 이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뭐 감나라 배나라 얘기하는 게 오히려 현장에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 오면 냉대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 상당한 인력이 뺏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안 가서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난을 받을까 봐 가는 이유보다는 가서 미디어에 노출되고 생색내려고 하는 목적이 더 커 보여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저런 현장에서는 정말 안 가는 게 맞고 정말로 뭐 부족한 게 없는지 점검하려면 그냥 조용히 몰래 와서 지켜보거나 주위 사람들 이렇게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가는 게 맞겠지. 미리 예고해서 내가 며칠 몇 시에 갈 테니까 준비해 달라. 뭐 그리고 브리핑도 받아야 되고 또 거기서 의전의 소홀함도 없어야 되고 그것도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하거나 냉대받았다고 생각하면 엄청 난리 치거든요. 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안 가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직접 난리치나요? 아니면 보좌관들이나 이 수행하는 인력들이 난리치나요? 아니 난리치면 이게 연쇄 파동을 일으켜가고 또 그래요? 전달이 되죠. 그렇군요. 윤재관 의원님, 아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현장 방문하는 모습을 봤는데 하필이면 이제 회사로 들어갔는데 그 회사가 압수수색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수사에 방해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원칙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난 상황들에 됐을 때 이제 국가 지도자급에 되는 분들이 현장에 가는 것을 무작정 잘못됐다고만 비난할 일은 아니죠. 근데 그 방문이 실제로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의전이 먼저 앞서는 그런 네. 상황이 된 게 문제인데 여러 가지 원칙 중에 제가 청와대에 있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의전을 한 2년 정도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때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3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브리핑 없다. 별도 보고를 준비하지 마라. 네. 2번째, 수행원은 최소화한다. 3번째, 업무에 전혀 가장 지장이 없는 시간을 알려다오. 그 시간에 방문하겠다. 이 3가지 원칙을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더 지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국가의 최고 지도자급에 되는 분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의 어려운 점들을 청취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돌아와서 모색하고 이러한 구조로 간다면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사회적인 원칙이 없는 것 같은데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그런 원칙들, 지키려고 했던 노력들을 많이 반면교사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재현 의원님, 지금 당권 주자 중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도 갔는데 지금 선거 때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내 선거 때다 보니까 현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당권 주자들도 뉴스의 중심에 있고 또 큰 피해를 입은 사안이니까 직접 한번 가서 피해자들 위로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갔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정치인들이 현장에 가는 것이 사실은 이게 상례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현장에 있는 분들, 피해자들 또는 그 일반 관련되어 있는 분들, 복구하는 분들 이런 분들조차도 정치인들이나 또는 그 주요 결정권자의 지위에 있는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주요한 국가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와주지 않는 것을 또 섭섭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 난감한 것이 안 가면 또 왜 안 오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가면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좀 잘 모르는 것이죠. 이게 우리 사회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과거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되새겨 보니까 2001년도에 그 9.11 그 테러 당시에 그때 미국 뉴욕 시장이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이었는데요. 그 줄리아니 시장은 현장에 곧바로 뛰어가서 자신이 그 피해자 구호를 하고 현장을 막 지휘했다고 해서 굉장히 그 높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나중에 그 밝혀지기로는 그분이 구조 작업에 굉장히 방해를 했다 이런 방해가 됐다. 그런 또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나 어쨌든 그분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활동을 했다고 호평을 받았어요. 근데 조지 W. 부시 대통령 그 회고록에 보면 그 결단의 순간들 회고록에 보면 자기가 아주 난감했던 이야기를 써놓은 것 중에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가트리나 허리케인이 그 뉴올리안즈에 상륙해가지고 많은 그 대홍수가 났을 때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헬기를 타고 이렇게 선해 비행을 해보니까 도저히 그 착륙할 데도 없고 그 다음에 내려서 그 지금 인명을 구조하는데 많은 피해를 줄 것 같아서 선해 비행만 하고 그 한참 떨어진 그 공군 비행장에 착륙을 해서 결국은 거기서 유선으로 보고를 받고 지휘를 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 뉴올리안즈가 흑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해서 일부러 버렸지 않느냐 해서 어마어마하게 또 비난을 받았거든요. 이런 것이 사실은 정책 결정권자 또는 정치인들이 사실은 자꾸 현장에 있으면 몰려가게 만드는 요인이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욕먹는 게 차라리 낫지 가지 않아서 욕먹으면 이 변명거리가 없으니까 그런 이 현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사회도 이제 조금 더 성숙되게 예를 들어 뭐 정치인들은 오지 마라든지 결정권이 없는 분들은 좀 오지 말아 달라든지 이런 조금의 합의나 원칙이 좀 정해지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아까 김유정 의원이 짚어주신 대로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직장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볼까요? 경찰 기동대 직원들을 화재 연기, 유해 물질로 오염된 현장에 효과도 없는 KF94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라고 사지로 내몰고 그리고 고위직이 현장 방문하는 것에 대응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다라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인데 그러네요. 이제 현장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방해된다.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렇게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한번 보시죠.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에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있고요. 또 2014년에 세월호 참사 때
새정치연합의 의원이 경비정 타고 침몰 현장에 갔다 비판을 받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가서 뭐 상황을 보고 또 대책을 마련하고 하는 것까지도 비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인증샷을 찍는다거나 네. 그 정말 기가 막힌 순간에 가서 위로는 못할 망정 인증샷 찍고 또 유가족들은 탈 수 없는 뭐 해병 경비정을 타고 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다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죠. 또 나름대로 변명도 했습니다마는 사실관계가 다른 것들도 서로 있고 그래서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이런 것들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고요. 뭐 작년 언제였나요? 수해 복구하는 현장 가가지고 비 나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네. 이런 식의 정말 망언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왜 이렇게 조심하지 않고 좀 더 신중하지 않고 이런 망언들이 반복되는지 정말 정치인들이 돌아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정말 하등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그리고 아까 경찰 기동대 그 직원들도 그 유해가스를 KF94로 막으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방독면을 쓰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그러면서 의전에만 신경 쓰는 뭐 고위직들 보면은 기가 막히겠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비판받는 것이고 도움도 안 되는데 왜 현장에 와서 우리들은 지금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뭔가 현장에 투입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마 분통이 터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그 감정, 그 마음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뭔가 좀 대책을 세우되 정치인들 그냥 무작정 그냥 오지 말고 뭐 한꺼번에 어떤 일시를 현장의 상황에 맞게 지금쯤이면 와도 좋습니다. 뭔가 조금 그런 의견들을 좀 실무진들이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현장이나 경찰, 소방이 제일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무진들이 현장에서 봤을 때 이 정도 상황이면 와서 현장 브리핑을 좀 듣고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혹은 뭐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을 조금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의견이 모아지는 게 이제 좀 원칙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점인데 2년 전에 이제 수해가 있었잖아요. 당시에 서울 신림동에 반지하 주택 현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찾았는데 이런 장면이 또 있었죠. 함께 보겠습니다. 야, 근데 여기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 미리 대피가 안 됐나 모르겠네. 순식간에 저 땅이 꺼져요. 폭포수가 돼요. 순식간에 돌아. 네. 한 10분도 15분도 안 걸렸어요.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김용남 의원님, 저 장면이 당시에 이제 상황 파악을 정확히 못한 거 아니냐는 것과 함께 공감을 못한다는 인상을 줘서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침수가 되는 거를 보고 퇴근했던 게 맞느냐라는 것부터 시작했고 그렇게 된 상황 자체가 대통령실의 이전 그리고 기존에 청와대 관내에 있던 관저에 머물지 않고 서초동 사저에서 출퇴근하는 대통령의 그 동선 문제하고 얽히면서 사실은 제가 보기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그 전날 본인이 경험한 일을 별다른 깊은 생각 없이 이렇게 딱 꺼낸 것 같은데 후폭풍은 생각보다 거셌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냥 중첩적으로 막 일어났어요. 근데 그래서 그게 모르겠습니다. 저 대통령의 또 특히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얼마나 달리 본인의 생각과는 달리 전달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 못 하시고 하신 말씀 같은데 그 정도로 침수가 시작되는 거를 봤으면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맞겠죠. 대통령으로서 상황 점검을 지시하고 또 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지 뭐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직무실로 돌아가서 상황 점검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저기 지시를 내렸던 게 맞았던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저 발언이 하여튼 집권 초기에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었습니다. 윤재관 의원님은 올해 초죠. 올해 초에도 이제 화재 피해 현장을 대통령과 한동훈 지금 후보가 찾았잖아요. 그때도 이제 상인들이
굉장히 반발하는 일도 벌어졌죠. 네. 뭐하러 왔느냐? 실제로 대통령이 방문은 정말 달갑지 않다. 왜냐하면 방문의 목적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공감하는 것이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인 것인데, 그러면 공감을 하려면 피해 상인들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피해 상인은 딱 한 명 만난 거잖아요. 병풍으로 세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병풍으로 세워서 사진 찍기만 하고 온 거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이 다 아는 거고 상인들이 다 알아서 여기 사진 찍으러 왔느냐 이런 얘기가 당장에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의 90도 인사만 그렇습니다. 부각된 것 같아요.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것이죠. 한동훈 위원장과의 갈등을 저 자리에서 화재 현장 자리에서 풀려고 했던 정치적인 이벤트로 삼았던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본분과 원칙을 잘 지키면 됩니다. 현장 방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의 현장 방문하는 것은 어떻게 정치가 도와줄 것이냐,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공감, 이 두 가지가 원칙이고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부가적인 생각들만 한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특징이고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준비 안 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오르면서 사회의 기본적인 지켜져야 될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번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원칙을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원칙입니다.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에 대해 미친 여자라고 말했던 건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어제 의협회장이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을 키웠는데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의협회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왜일까요? 박진규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욕설과 막말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의협회장의 국회 증언을 보고 아연 실색했다면서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을 비판했습니다. 한국 의사들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 것인가를 본인만 모르고 있다고도 비난했습니다. 이면택 회장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러셨죠. 답변하세요. 네. 당시에 제가 수면 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 전신 마취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는 내용의 논평을 냈어요. 네? 네. 근데 당시 의협이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 자격 정지 2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 비판하는 논평 냈는데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랬어요.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홍 시장은 이 장면을 두고 표현의 자유는 욕설의 자유도 아니고 막말의 자유도 아니다. 욕설과 막말은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되는 범죄라면서 이런 지적 수준으로 지성인 집단인 의사단체를 대표한다는 게 한국 의사들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 것인가를 본인만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홍 시장과 임 회장은 홍 시장의 자서전 속 돼지 발정제 내용을 두고도 설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작정하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승승장구한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다소 간지러운 말도 남겼는데요. 들어보시죠. 최중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하는 원희룡 전 장관은 경쟁주자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되면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도 불행해지고 우리 모두가 정말 불행해지는 결과를 전부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분법 선과 악으로 싸우기만 하고 말싸움만 하던 그런 수사검사나 그런 식의 경험이 없는 정치를 가지고 곧바로 당대표하고 곧바로 대통령한다? 우리 국민, 우리 지혜롭고 우리 국민들이 경험이 더 많습니다. 자신도 검사 출신이지만 국회의원, 도지사 하면서 입법, 행정을 두루 경험했다며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은 정치인으로서 성과를 보여준 게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20년 이상 부하로서 맺어온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고요. 친소관계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되고 비대위원장이 된 것은 한동훈 장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건 하늘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국민이 불러내고 하늘이 만들었고 조국과 추미애가 만들어줬고 우리 국민의 힘은 우리가 부족해서 자체에서 탄핵의 그 상처를 다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모셔온 거죠. 원 전 장관은 또 친소관계에 따른 개파를 후지다고 한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총선 당시 활용한 공천권을 통해 개파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 무장론이 또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전이 시작되면서입니다. 그런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해야 하는데 그 길을 간 건 북한이 유일합니다. 미국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해줄 리도 만무합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하면 우린 국제 제재를 받아 경제적으로 고립됩니다. 듣기는 시원할지 모르겠으나 뒷감당이 어려운 마치 도박 같은 얘기란 비판이 그래서 나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힘들죠. 힘들다는 말 달고 살았는데 요즘엔 일이 많아졌는데도 괜찮아요. 제 것도 있죠? 그냥 버틸 때랑 확실히 달라요. 마셔봐서 알아요. 링티. 알고 보면 질까지 가는 질 유산균은 원료부터 달라요. 살아서 질내 정착하는 질건강 개별 인정형 원료. 프리미엄 질건강 유산균 엘레나. 어떤 공간에도 어울리지만 간 만든 얼음과 간 내린 신선한 커피는 이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니까. 얼음 정수기 국내 판매 1위. 쿠쿠 제로백 슬림 얼음 정수기. 아이가 다쳤어. 마데카솔 출동. 상처엔 진물엔 마데카솔로 상처 고정 성공. 옛설 칫솔 마데카솔. 오대영 라이브 마칩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